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네 번째 소단원인 열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온도와 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현상에서 온도는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일상적으로 온도는 말 그대로 물질의 따뜻한 정도를 의미하죠. 여기서 따뜻하다는 건 인간의 감각기관 문제고, 현상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물질은 팽창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thermal expansion, 열팽창이라 부르는데요. 열팽창에 대한 정량적인 논의는 레벨 2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열팽창 현상을 이용해서 정량적인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온도의 개념을 정량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대표적인 인물이 물리학의 아버지 갈릴레오죠. 갈릴레오는 온도를 측정 가능한 물리량으로 보고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당시에도 물질이 뜨거워지면 부피가 증가하고 차가워지면 부피가 감소한다는 열팽창에 대한 현상적인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속에 있는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액체 높이가 달라지는 장치를 만든 거죠. 이것이 온도계의 초기 형태였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온도계라기보다는 서모스코프, 열기압계에 가깝죠. 갈릴레오의 장치는 뜨거운 정도에 따라서 높이가 변한다는 상대적인 뜨거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온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724년에 다니엘 페러나이트이 염화 암모늄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를 기준점 0도로 잡고 사람의 평균 체온을 96도로 잡는 온도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염화 암모늄과 얼음이 공존한다고 표현한 건 상평형을 좀 쉽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당시 실험실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낮고 안정적인 온도였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균 체온을 96도로 잡은 건 100 근처 숫자 중에 약수가 많아서 세분화하기 좋은 숫자라서 선택한 값이죠. 이렇게 잡으면 표준 상태에서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은 각각 32도와 212도가 됩니다. 페르나이트는 온도 체계를 확립하기 전에 온도계도 개발했는데요. 갈릴레오의 물 온도계나 그 이후에 개발된 알코올 온도계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은 온도계를 1714년경에 개발했습니다. 수은의 열팽창은 넓은 온도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표준 온도계로 사용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페르나이트의 온도 체계에 맞게 눈금까지 새겨지면서 최초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온도계가 된 거죠. 페러나이트 온도 체계의 단위는 이름의 앞글자 F를 따서 디그리 페러나이트를 쓰는데요. 당시 청나라에서 페러나이트를 화륜해라 불렀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화씨의 온도 체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페러나이트 온도 체계는 수치는 직관적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적 기준이 섞여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42년에 안델 셀시우스가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기준으로 이 간격을 100등분한 온도 체계를 제안했죠. 이 방식은 특정 혼합물이나 인체처럼 복잡한 대상이 아니고 자연에서 재현 가능한 단일 물질인 물의 상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 단순하고 보편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시우스는 처음에는 끓는 점을 0도, 어는 점을 100도로 제한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편의성 때문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처럼 높아질수록 커지는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셀시우스 온도 체계 단위는 이름의 앞글자 C를 따서 디그리 셀시우스를 쓰는데요. 당시 청나라에서 셀시우스를 섭이사라 불렀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섭씨의 온도 체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온도 체계 수치를 각각 변수 FC로 두고 두 온도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평균 체온과 염화암모늄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의 수치로 표현했을 때 각각 35.6, 17.8이 되죠. 섭씨 온도는 지금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도 체계입니다. 물론 서구에는 화씨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그치만 이것도 특정한 물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의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을 이용해서 온도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등장했죠. 이것이 윌리엄 톰슨 일명 켈빈 남작의 Absolute Temperature, 절대 온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온도 체계죠. 기체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는데요. 이 관계를 확장해보면 부피가 0이 되는 이론적인 온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였고, 이걸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영하 273도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좀 더 정밀한 측정과 연력학 이론의 엄밀한 정의가 제정되면서 소수점 1, 5까지 보정되었죠.
이론적으로 온도는 이 값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온도의 기준인 0점을 이론적인 최소의 온도로 정하게 됩니다.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 남작의 이름을 따서 켈빈을 쓰죠. 여기서 온도 체계가 완성되려면 온도의 기준점이 하나가 더 있거나 간격이 정해져야 하는데요. 절대 온도 체계는 1켈빈의 간격을 섭씨 1도랑 동일하게 잡기 때문에 섭씨 온도 수치에서 그대로 273.15를 더한 게 절대 온도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의 간격은 한동안 물의 삼중점을 기준으로 정해왔었지만 2019년부터는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법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의 의미는 물리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명확해질 겁니다. 여기서는 자연과학에서 절대 온도 체계를 사용한다는 걸 알면 되고, 절대 온도의 기준과 간격 체계가 물리학의 근본적인 법칙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에 열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1783년에 프랑스 화학자 앙뚜안 라보아지에가 열을 칼로리, 열소라는 입자로 해석했습니다. 열소라는 입자계는 유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물질 사이를 자유롭게 흐를 수 있었고, 이 열소 유체의 흐름이 바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또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열소가 물질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서 입자 사이 간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이후에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라보아지의 열소 이론을 발전시켜서 물체의 온도를 물체가 가진 자유열소의 밀도로 정량화하고 열소의 유체역학적 운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게 되죠. 그리고 1824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니콜라 클레망이 실험적으로 1기압에서 1g의 물을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을 열소 한 덩어리 느낌으로 1칼로리로 정의하면서 열과 온도에 대한 정량적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이 유체와 같은 물질이라면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열이 발생하는 마찰열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찰을 할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요. 독일의 군사과학자 벤자민 톰슨 일명 럼포드 백작은 대포를 다듬기 위해서 금속을 깎는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는데요. 대포의 금속을 깎아내기만 하면 항상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을 계속하기만 하면 열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역학적 일을 열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은 입자로 된 또 다른 물질이 아니라 물질 자체의 운동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럼포드 백작은 1798년에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은 각 고정점에서 진동하고 있고, 온도라는 것은 이 분자들의 진동수라는 새로운 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열 전달은 진동 에너지가 파동처럼 전달되는 과정이고, 열 팽창은 진동의 진폭이 커지면서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죠. 이 관점이 지금의 열에 대한 관점과 유사합니다. 물론 열을 물질의 운동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복사열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죠. 이후에 독일의 의사인 율리우스 마이어는 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열팽창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계의 온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계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증가, 즉 외부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열을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럼포드의 운동설을 발전시켜서 마찰과 같은 비보존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던 에너지가 실제로는 열의 형태로 상호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842년에 최초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에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 역학적 일을 열로 바꾸는 실험 장치를 고안했는데요. 이 장치는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이 도르래와 축바퀴를 통해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고, 이 프로펠러가 유체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유체의 온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즉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유체에게 열을 제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줄은 이 장치를 통해서 1850년에 일과 열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 즉 열의 일당량을 실험적으로 검증했고, 에너지는 열역학까지 고려한 수준에서 항상 보존된다는 마이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됩니다. 줄의 실험을 통해서 당시까지 사용했던 1칼로리의 열이 역학적 일의 약 4.186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이 수치는 현대에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고요. 우리는 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에너지의 표준 단위로 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의 수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1847년에 힘의 보존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헬무홀츠가 표현했던 힘이라는 단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헬무홀츠가 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다시 명확하게 지적하죠. 헬무홀츠는 이 논문에서 마이어가 제안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자연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로 확장하고 이걸 수학적으로 정식화했습니다. 즉,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변화는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 총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일반 법칙으로 확장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이 관점이 확립되면서 힘이나 전기, 열과 빛, 파동과 같은 현상들이 물리학의 범주로 묶이게 되었는데요. 이건 이 모든 카테고리가 결국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모두 연결된 에너지 변환이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학은 갈릴레오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리학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된 1850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일이 에너지의 교환 방식이듯이 열 역시 에너지 교환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 중 하나가 열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개가 가지는 뜨거움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열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내부 에너지고 열은 이 내부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열이 왜 에너지의 교환 방식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도가 T인 계에 열 Q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을 받은 계의 온도 변화를 델타 T로 두고 Q와 델타 T 사이를 비례상수 C로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C는 계의 단위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는 이 C를 heat capacity, 열 용량이라 부르고 단위는 줄 per 켈빈이 되겠죠. 이걸 계에 제공된 열 Q에 따라서 온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열 용량의 역수가 됩니다. 즉, 열 용량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게 나타나고 똑같은 열에 대한 온도 변화가 더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열 용량은 계가 가진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열 용량 자체로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양이 많으면 연용량이 클 거니까요. 그래서 연용량을 질량으로 나눈 Specific Heat Capacity, 비열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비열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열의 단위는 줄 per 킬로그램 켈빈이 되겠죠. 연용량은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서는 상수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공된 열에 따른 온도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해당 온도에서의 연용량의 역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용량은 사실 온도에 의존하는 변수고 열 온도 그래프에서의 순간 기울기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도함수의 형태로 표현해야 수학적으로 명확해집니다. 레벨 1에서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연용량이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는 레벨 4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열을 제공하는 어떤 구간에서는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보통 물질의 상전이가 일어나는 구간이죠. 이때 제공된 열 QT는 계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입자 사이의 결합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죠. 이렇게 물질의 상전이에 필요한 열 역시 물질의 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인 단위 질량당 열을 정의하고 우리는 이것을 latent heat, 잠열이라 부릅니다. 잠열의 표준 단위는 줄 per 킬로그램이 되겠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이 상전이에 필요한 열을 융해열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 부릅니다. 융해열은 물질이 가지는 융해 잠열에 계의 질량을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이 상전이에 필요한 열을 기화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 부르죠. 기화열 역시 기화 잠열에 계의 질량을 곱해서 얻을 수 있겠죠. 먼저 온도 스케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와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위 없이 수치 관계에 대한 식이고 단위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두 스케일 사이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건 표준 상태에서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매치시켜 놓고 두 점을 선형으로 대응시킨 결과입니다. 온도 스케일은 비선형적으로 대응시키면 온도 차이가 다시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온도 스케일은 선형 간격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씨 0도는 섭씨 영하 17.8도가 되고 화씨 96도는 섭씨 35.6도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와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단위를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죠. 수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섭씨 영하 273.15도를 절대 0도가 되도록 잡고 수치 간격을 동일하게 잡았기 때문에 섭씨 0도는 273.15켈빈이 되죠. 그리고 섭씨 35.6도는 308.75켈빈이 되고 섭씨 300도는 573.15켈빈이 됩니다. 수평면에서 질량이 10kg, 비열이 15J/kg 켈빈인 물체가 6m/s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물체는 수평면과의 마찰 때문에 곧 정지하게 될 건데요. 마찰력 때문에 잃게 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180J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물체에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180J의 열이 모두 물체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열 용량이 150J/Kelvin이기 때문에 물체의 온도가 1.2Kelvin 상승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물의 상태 변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얼음에 열을 계속 공급하면 얼음이 수증기가 될 때까지 두 번의 상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구간은 상전이 구간이고 각각 녹는 점 섭씨 0도, 끓는 점 섭씨 100도입니다. 두 상전의 구간의 길이는 각각 융해열과 기화열이 되죠. 그리고 온도가 크게 변하는 구간은 물이 각각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융해열과 기화열은 물의 융해잡열과 기화잡열의 질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결정하는 연용량은 각 상태에서의 비열의 질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은 표준 상태에서 대략적인 양입니다. 실제로 잡열이나 비열은 온도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직선으로 딱딱 끊기지 않고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비열이나 잡열이 상수로 되어 있다면 그래프는 모든 구간에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하고 영하 15도짜리 10kg의 얼음을 모두 120도짜리 수증기로 바꾸기 위한 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상에서는 영하 15도에서 120도를 만드는 구간의 에너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상전이가 일어나는 두 구간에서 필요한 열은 각각 잡열에 10kg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열도 10kg을 곱해서 열용량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각 구간에서의 온도 변화 15도, 100도, 20도를 열용량에 각각 곱하면 각 상태에서 온도가 변화하기 위한 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하 15도짜리 10kg의 얼음을 120도까지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은 30.84메가줄이죠. 이 정도 에너지면 일반 가정집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 체계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에 이어서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법칙에 기반한 온도인 절대 온도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절대 온도는 기체 부피가 이론적으로 0이 되는 온도를 0점으로 하고 간격을 섭씨 온도와 동일하게 정의한 온도 체계죠. 현재 1켈빈의 간격은 볼츠만 상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일과 같이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도 공부했죠. 또 개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의 열 출입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단위 온도 변화당 필요한 열을 heat capacity 연용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건 연용량이 클수록 같은 온도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마치 온도에 대한 관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단위 질량에 대한 연용량을 비열이라 정의했고 열을 받아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전이 구간에서는 상전이를 위한 단위 질량당 열을 잡열이라 불렀습니다. 비열과 잡열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라 볼 수 있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